KBS 1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연금 개혁안의 형태와 최저임금 인상 방식 등 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소통의 단초 역할을 했다는 상징성은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포스코 검찰 수사 등을 두고 계파마다 다른 입장을 표명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냉각되는 전국 분위기 속에 4월 임시국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초대했는데요. 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을 지냈고 지난해 730 재보선을 통해 전남 지역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 타이틀로 원내에 재입성한 화제 인물이죠. 집권여당 최고위원인 만큼 4월 재보선 전략과 당내 계파 갈등 문제 등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격 인터뷰.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들입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자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18대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했고요.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보수여당에서 27년 만에 전남 지역 당선이라는 새로운 정치사를 쓰며 국회에 재입성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분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소신과 전국 현안에 대한 진단 등 정치 철학과 비전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패널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정현 의원이 걸어온 발자취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간략한 정치 이력 소개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제18, 19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 공보단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본 기온이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나 우리 정치권 아직도 한파 속에 있는 듯합니다. 새 계절을 맞아서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이 의원님의 간략한 첫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곡성에서 730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드리면 많이 아는 척을 하는데 혹시 명랑에 나오는 이정현 영화배우로 착각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이정현이도 많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쨌든 제가 호남에서 정치의 경쟁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19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4번 출마를 해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나마 지역구도를 허무는데 조금의 금을 내는 것 같아서 열심히 그동안에 뛰어왔었던 것에 조금 보람도 느끼고 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유권자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셨고요. 어제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겠죠? 물론입니다. 예, 뭐 청와대 계시면 그 옆에 계실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문재인 대표가 대선 이후 첫 공식 대면했다는 그런 상징성이 부각됐죠. 하지만 노리는 사안별로 강론에서는 이견도 있었는데 어제 영수회담 지켜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우선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최근에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 부분들을 정치권 인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됐고 그 자체가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 특히 대표적인 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처음에 있었던 문희상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김한길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표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여러 차례 야당과의 대화를 했고 또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야당 상임위 간사단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아마 대선 때 두 분이서 함께 했었다고 하는 후보로서 함께 했었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 어제 그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지향하는 정치 그 방법이라다 목표가 이게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다만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정치권의 소통에 상당히 기초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좋게 평가하셨고요.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수습 과정 또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를 보는 민심 평가가 좀 후해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민심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하자면 대통령 주변 청와대의 비서관들을 포함한 몇 가지 거론됐었던 내용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상시라든가 또 강남의 모임이라든가 또 엄정환 행정관의 그 술자리에서의 발언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다시 또 관심이 국정으로 돌아왔고 그 국정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어떻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특히 국민들의 가장 관심 있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면서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가 상당하게 힘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 그것이 곧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그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서 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직접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들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 전화로 의견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패널들의 질의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이 코너의 주인공이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최고위원께 남기고 간 질문에 답하는 코너입니다. 의원실이 바로 옆방으로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안철수 의원님 방이고 그 옆이 심상정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 엘리베이터 가끔 만나신다고 들었고요. 네네. 아주 나오셔서 후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 의원이 질문 남기신 거 직접 들어보시고 답을 해주시는 순서입니다. 질문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싫었을 때가 언젠지
예.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지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지 예. 그걸 묻고 싶어요. 싫었거나 서운했을 때가 네. 있었어요. 사람인 이상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예. 이거 질문 답 되셨죠? 답변 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홍보 수석을 하고 있을 때 참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참 억울하게 야당으로부터 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홍보 수석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정치권에서 쓰는 말로 받아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극구 이렇게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홍보수석을 안 맡고 다른 직책을 맡고 있다면 모르지만 홍보수석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정치권하고 정치적인 문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정치권과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 예. 이것은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억울해했었습니다. 서운하셨다. 그런 때는. 아니, 서운한 것은 아니죠. 예. 억울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었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두 패널 분들께서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들 많이 쏟아내실 텐데요. 이정은 의원께서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김만웅 원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이정현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지금 열린 토론이 이제 공감 토론으로 다시 시작한 건데 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패널을 하고 있을 때 출연하셨던 분 150여 분 되는데 이 자리에 두껍게 자료를 준비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장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자료 없이 와가지고 100분 동안 토론을 했던 세 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해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하실 때하고 원희룡 의원 당시 지금 제주지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었어요. 예. 보니까 오늘도 뭐 그냥 자료 준비 없이 그냥 왔어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보다는 가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솔직하고 또 풍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때 당에서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 있었습니까? 네네. 오늘 뭐 발언하셨죠? 네네.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얘기하기를 얼마 전에 가거도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오지 또는 낙도 그다음에 군 부대에 사실 공공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그런 인력이 많이 부족하는데 얼마 정도 부족하냐면 지금 현재 추산으로 한 1,300에서 2,200명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그 굉장히 의료 복지에 대한 그런 갈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이라 그래서 낙도라 그래서 또는 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료 혜택을 제때 필요로 할 때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행복 추구권이나 또는 평등권에도 저는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어떻게 육군 사관학교처럼 의과대학을 별도로 만들고 병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공공의료 인력 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들을 별도 모집을 했고 양성을 해서 9년 내지 10년간 이분들은 국비로 양성을 한다면 9년 내지 10년간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전 국민 행복 100% 국민 행복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당에서 그걸 검토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것을 한번 이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시도를 해봤는데 희망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게 된다고 어쩌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보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를 갑니다. 공중보건의로 군대를 안 가고 공중보건의를 가잖아요. 그렇게 가고 난 뒤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는 한꺼번에 자기들이 받았던 장학금을 그냥 반환을 해버리고 일반 병원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없게 되고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찌냐면은 보통 2년 뭐 반짜리 이런 식으로 군의관으로 가게 되는데 장기 복무를 하는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4.7%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목격한 것인데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많은 하사관들 부인들이 애를 가졌을 경우에 이를테면 산부인과에 가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고 싶지만 남편은 출근해 있고 본인은 운전할 수가 없어서 2시간 반, 3시간 반을 터털거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나와서 원주나 강릉에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저기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섬이라든가 이번같이 그렇게 3시간 40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섬 지역이라든가 낙도 이런 데 공공의료 인력들을 투입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든 사드에 관한 논의는 이번에 오늘 중진회의에서 없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발언을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안에서 그 부분이 공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어떤 좀 쟁점화가 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드는 알다시피 상당히 최첨단에 해당되는 방어 체제입니다. 그 자체가 무기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그리고 주변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에 있어서 외교 문제라든가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반 국민 심지어는 일반 국회의원들에게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토론식으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봤고 더더구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모르고 있으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결정을 한다. 그건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결정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하고 알게 모두에게 그러한 비밀들이나 그 국가의 기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는 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는 이것을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되고 왔을 때 예산에 관한 그런 그 동의나 이런 걸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권은 정부에 있고 따라서 국회가 정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것도 공론화를 해서 다루는 것 그것은 좀 내가 봤을 때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공론화는 의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 문제가 공론의 무대로 등장하게 된 것이 김기종 씨가 지금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 등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사드 문제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공론화시키든 아니면 전문가 수준에서 전문적으로 결정하든 간에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하필이면 리포트 대사 피습대 나와가지고 무슨 이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의 문제 또 중국에 대한 고려 이것이 오히려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논리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종 씨는 과도를 갖고 달라들었지 미사일이나 핵을 갖고 달라든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은 오비일학이었고 타이밍이 우연하게 일치로 했을 뿐이지 김기종 씨에 대한 뭔가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사드 문제 들고 나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어떻게 우연히 일치를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 그것하고 무관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한 논의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100%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배경이 안 맞아도 박자를 맞춰주는 겁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이 그러니까 맞춰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싱크로율 100%는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깝게 1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또 그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주목해서 들었고
또 주목해서 봤고 또 다른 사람들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게 됐고 그런 공감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제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꼭 일치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과거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저보다 저를 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현정 의원께서 받아주시죠. 네. 이제 어제, 이 청와대에서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 9월에 이제 김한길 대표 시절에 그때 아마 이제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하고 또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는 청와대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회담이 냉랭하게 끝났어요. 합의사항도 없이 끝났는데 사실 어제 회담을 보면 뭐 여당도 야당도 뭐 그렇게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분위기가? 글쎄 어제 거론된 내용 자체들이 야당이 거론한 내용이나 대통령께서 거론한 내용이나 다 정말 국익을 위한 그러한 안건들이었었고 그 자체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지향하는 목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그런 아까 냉랭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어제 3자 회동 끝난 다음에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이 두 대표분들하고 또 2시간 동안 이 발표문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역대 회담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 비서실장이 직접 대표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발표문을 조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이병기 실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청와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누가 들어와서 받겠다 이렇게보다는 적어도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장관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런 고위직들은요 말하자면 그분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요구되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2년차 접어들면서 상당하게 우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상당히 저는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두고 나고 계셨을 때 제가 골프를 막 배웠습니다. 근데 골프를 제가 이제 너무 근질근질해서 이제 한번 어디 밖에서 같이 서서 있다가 제가 골프 연습하는 그 흉내를 냈더니 폼을 잡았더니 저한테 골프 배우나 봐요.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도 탁 폼을 잡고 이렇게 나는 테니스를 했다고 하면서 테니스 치는 그 흉내를 내십니다. 네. 하시면서 얘기가 스포츠는 처음 배울 때 이 기초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처음에 기본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천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서 머무르 늘지가 않는데 기초나 기본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근력이 붙고 이제 굉장히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저분이 지금 국정 운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년 동안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펼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그 사업들, 그 다음에 또 공약을 했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촘촘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기반을 다지고 또 이렇게 해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수석은 국정기획수석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그 똑같은 수석 자리를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꿨거든요. 이제부터는 실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그 위에 이제 차를 얹어서 달리는 일. 내일 모레 지금 호남선 KTX가 완공이 됩니다만은 5년 동안 공사를 했었던 KTX에 이제 4월 2일 날 호남선에 1시간 반이면 호남 광주를 달리는 KTX 이 달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제 실행, 현장 점검 그리고 성과 이런 쪽으로 이제 실적 위주로 이렇게 아마 몰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서실장 역시 또는 수석 역시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지금 이병기 실장님이 들어왔다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이병기 수석은 지금 요 시점 3년차 국정 운영에 맞는 비서실장 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아쉬움이 사실 그동안 2년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한테 계속 이제 참 이 불통 논란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정무 홍보를 다 하셨으니까 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됐는지 정말 안에서 보시기에 과연 불통이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2년차 얘기를 했었지만은 정말 대통령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갖고 국가와 국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왔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놀아가면서 폭탄 좀 마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그런 촘촘하고 꼼꼼한 심지어는 공약을 이행하는 그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 역대 최초의 가계부를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는 2년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장담하건대 금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많은 당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손이 퉁퉁 붓도록 국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국민과 소통했던 지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20명도 당선 안 된다는 17대 선거에서 121명을 당선시키고 지난 19대 때 같은 경우는 70명, 100명도 당선 안 된다고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고 했었던 그 시절에도 152명을 당선시켰거든요. 국민들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호소했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눈 감고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할 때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때로는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하고 다시 저는 또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소통이라는 말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본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주 활발한 그런 소통에 말하자면 국정 운영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또 새롭게.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거는 이 대통령이 열심히 하시는 거를 사실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슨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있는 수석분들만 아니고 국민들도 아,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무슨 고민을 하시는가. 이걸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동안 보면 이 사실 뭐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물론 본인께서는 뭐 시장에 다니면서 많이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소통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근데 그동안 이 국민들과 뭔가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구하는 그 과정이 왜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했었던 국민과의 대화 상당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질문 민지 주고 또 그 하고 싶은 말 답변 준비했다가 답변을 하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알다시피 지금 거의 모든 국무회의와 거의 모든 말하자면 수석회의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항상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추진하고 싶어한 것들은 현장 행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런 수없이 하루에도 몇 팀씩을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그 팀들 각계 각층의 분야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 입장들을 항상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불만을 하나 좀 털어놓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달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연두 기자회견은 어느 정권이고 어느 대통령이고 마찬가지지만 몇 달 동안을 준비를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겠다, 금융개혁을 하겠다, 교육개혁을 하겠다, 공공부문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아주 중대하면서도 대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암시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의 일면 톱은 비서관 3명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나갔었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몇 달 동안을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함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솔직히 섭섭했었습니다. 예. 이현정님께서 잠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참 문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것도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런데 질문을 안 받으세요. 왜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사실상 차단됐단 말이죠. 차단이라기보다는요. 이번에도 알다시피 대통령 해외 가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또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기도 하고 또 논설 실장님들 그다음에 편집 국장님들 정치부장님들 다 불러서 전원이 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아마 다 참여를 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없었다고들 얘기를 하는지, 야당과도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었다고들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불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대통령을 항상 몰아갔고, 그런 부분들을 해명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 저한테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예. 제가 아까 좀 섭섭하다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했으면 됐지, 보여줬으면 됐지, 왜 굳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부각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대통령 생각이었었습니다. 저는 점차 국민들이 그러한 대통령의 진정성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만흠 원장 다시 이어가 주시죠. 네. 5년 동안 호남선 KTX 준비해가지고 이제 4월 2일 날 출범하니까 잘 달릴 거다. 박근혜 정부 이제 빗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뭐 발표할 때는 그동안 3시간 가까이 됐던 것이 93분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것 보면 93분에 가는 건 하나밖에 없고 2시간 4분짜리도 있고 전체 평균은 100분이 넘는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달라가지고 지금 실망이 많다. 고속철도 아니고 중속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호남선 고속철이 지금 3시간 조금 넘게 용산에서 송정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93분, 사실 1시간 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아까처럼 어떤 상당히 많이 걸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송까지 왔다가 오송에서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대전을 거쳐서 말하자면 논산을 계룡대를 거쳐서 논산을 거쳐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45분이 더 걸릴 거라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서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초 예상한 대로 놓여져 있는 철도가 어떻게 한 기차는 1시간 반에 가고 1시간은 2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큰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같은 선에서 걸리는 이유는 정차 횟수가 많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차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빨리 갈 수 있게 가는데, 아까 제시했던 93분짜리는 지금 한 번 유례차에 불과하다고 얘기되어 있어서 정차하고 맞물린 문제에서 조금 과제라고 보고요. 또 왜 또 말씀드리냐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요금에 관해서 거리상 비율에 비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불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철도공사에서 코레일 측에서의 해명은 공사비에 비례해서 충당했다라는 것인데, 기간산업의 경우에 비례 부분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호남선이라도 돈 더 받고, 호남선이라도 더 늦게 가고, 경부선이라도 돈 덜 받고, 경부선이라도 더 빨리 가고,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번에도 호남선에 상당히 그 어떤 약간의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 감정이 조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전라도에서는 보통 호남선 복선화 이번에 거 말고 호남선 복선화에 37년이 36년이 걸렸다. 달팽이가 목포까지 끼어댕겨도 몇 번을 서울 왔다 갔다 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고속철이 경부선 공사를 하는데 12년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호남선 이게 하는데 그 5년 만에 완공이 됐고, 사실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답변해서 2017년까지 완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었고, 그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었지만 우리는 2015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2015년 4월 2일 내일 모레면 이제 이것을 개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철도 코레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지역 감정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그건 전혀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횟수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용객들이 많으면 지금 코레일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용객만 많으면 언제든지 차를 더 투입을 해서 훨씬 많이 다니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한 명 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차만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앞으로 시정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는 측면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 간에 관련해 있어서는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증대시키지 못하지만 앞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그 수요에 따른 논리로 얘기하면은 이해찬 전 총리가 2004년에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하던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하면은 수요도 더 확충될 수 있다. 이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또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아까처럼 그 어떤 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예를 들어서 뭐 적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늦게 차를 느리게 가게 한다든지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관련 얘기가 당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이제 총리의 자원외교 관련 발언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으면 당연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원 개발 관련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원 외교로 딱 찍어서 하게 되면 이게 뭐 앞선 정부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자마자부터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동안에 특히 역대 정권이 어떤 정권도 손도 대지 않았었던 관피화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손을 대서 관피화로 하여금 민관 유착으로 생기는 비리들을 막아왔습니다. 그 비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원전입니다. 원전에 부속품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비리가 있습니다. 철도 비리입니다. 철도 부속품의 비리가 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온 국민의 생명을 정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말하자면은 그 외에도 상당하게 그런 철도나 원전이나 또 방산 비리. 완전히 지금 방위 산업에서 어떤 부속품의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엄연히 존재를 해가지고 뭐 무슨 참모총장이 어떻게 그 수사를 받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것을 그 과거 정권에 대한 뭐 이렇게 뭐 보복이나 또 뭐 표적을 삼아서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정당이나 그런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매우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방치하자? 키우자? 더 그것을 갖다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놔두자? 아니, 이 일이 말이야. 비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벌어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준비되거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게 다 앞선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 따지지 않고 앞선 정권이든 그 앞선 정권이든 그런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막고 차단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역대 모든 정권 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 전두환 대통령 재산이 20 얼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때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뭐가 없어도 수사를 안 하고 조사를 하고 그대로 놔뒀습니까? 근데 이 정부에 와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해봤더니 2,400억이 넘는 많은 재산을 환수를 했습니다. 또 어떤 건설회사 회장 같은 경우에도 황제노역이라 그래가지고 버젓하게 그렇게 그 황제노역을 해왔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이 정권에도 뿌리를 뽑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피화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관피화에 대해서 지금 팔을 댑니다. 사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정부 입법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와서 내용이 변질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불법 부정을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이런 사람도 용납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많은 그런 연구기관들이라든가 또는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곳에 부정이 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복지기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을 한다든지 부정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뭘 받아낸다든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자원 외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이것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멋쩍은 일입니다.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지 어느 한쪽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 다시 받아주시죠. 네, 아주 열기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정현 의원께서 이제 우리 박 대통령의 또 측근이고 하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뭐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이 국무총리 후보들이 뭐 세 분야 낙마를 하시고 여러 장관 후보들이 또 이 청문 과정을 못 거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검증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인물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언론에 계셨으니까 앞선 정권도 다 취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앞선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낙마자가 한 명도 없었죠?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근대화하고 민주화하고 또 많은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회 관행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묵인되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급히 달려오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총리감을 한 30명 정도를 접촉을 한 걸 내가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본인이 거절을 하던데 가족들로 상의할 테니까 하루만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드리면 가족들이 반대한다. 라고 무슨 사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원해서 검증을 해보면 이렇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많은 대한민국의 행운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불행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고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다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을 엄청 존경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버러지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세상에 내 눈에 비친 목사님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을 것 같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버러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증해서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총리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김영준 총리를 갖다가 김영준 총리를 지명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최고의 헌법 재판관이시고 재판소장을 하셨었고 2급 장애인으로서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오신 분을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장애인들한테 뭐 평등이 어찌네 얘기를 할 필요조차도 없이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게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겠느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낙마했거든요. 세월호 사건 뒤에요. 굉장한 정말 부정부패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우리가 했습니까? 언론이 그동안에 국민검사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많이 칭찬을 했었던 분을 또 총리를 시켜봤습니다. 거기도 또 이런 게 됩니다. 이번에 또 언론인 출신에도 한번 모셔다 봤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하도 했으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꼭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당분간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저는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낙마와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권도 당분간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쓰라린 우리의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불행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분이 장관이 되기 전에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이미 걸렸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돼 있다가 총리가 되고 장관 될 때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번 재미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300명을 거꾸로 인사청문회 자리에다 앉혀놓고 지금 인사청문회 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한번 전부 받아가지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3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이것은 신중에 신중 앞으로 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다가는 인사 수석을 별도로 뒀고 정부 부단이 또 인사혁신처를 별도로 만들었고 많은 시스템 보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장관이나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 보고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있고 모든 또 검증하는 기관도 있고 청와대에서 다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언론에서 뭐 하루 이틀 검증해서 나온 거를 왜 미리 몰랐냐 이거죠. 그 부분들이요. 언론에서 나온 상당히 내용 중에 봐보면요. 그분이 부각되고 난 뒤에 상당한 제보를 받아서 이루어진 게 많을 겁니다. 아니 누가 그 별장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것들 어떻게 검증에 나옵니까? 그게 어디가 기록돼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권들이 겪어야 될 일이지만 더 치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는 참 인물이 없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라는 게 물론 뭐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또 넓혀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동안 보면. 근데 보면 혹 해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인사청문회 이게 너무 사람들 다 턴다. 모든 거 없는 걸 다 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그나마 걸러주는 장치가 인사청문회인데 계속 그런 무용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용론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갖고 이제 공직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저러한 부분들이 내가 언제 응가 닥칠지도 모를 그런 공인이 됐을 때 굉장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철저하게 자기 수신을 제거하고 수신 제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는 계속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권이 저 짧은 5년 동안에 집권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정권들이지 누가 그냥 사람 데려다가 인심 쓰는 자리로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고르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 어느 정권도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피해가면서 골라다가 그렇게 한 일부러 그런 정권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 예,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초대해 4월 재보선 전략과 당내 계파 갈등 문제 등 전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몇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7928번 뒷자리에 있으시는 분입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대기업 회장들을 모아놓고 여력이 있으면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건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은 지금도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경제 활성화에 불씨를 살리려면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각종 공사장의 막노동자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 등등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줘야 위축된 국내 소비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조그만 직장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약한 노동자들을 걱정해 줄 수 있는 큰 정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장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5519번 뒷자리 쓰시는 분 이정현 의원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호남에서 민심이 열렸으니 이젠 영남에서도 지역구도 깨지고 민심이 열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떻게 하면 영남도 열릴까요? 라는 게 주셨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 혹시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18번 쓰시는 분 이 최고님 존경합니다. 대권 도전 꼭 해주세요. 하고 예, 하트병 주셨습니다. 9887번 쓰시는 분입니다. 사전 5기 새로운 신화를 쓰며 여당 의원으로 호남에서 국회 입성하신 걸 존경합니다. 정치인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영광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덕담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를 초대해서 지역주의 타파 정치에 대한 소신과 현 전국 상황에 대한 분석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말씀하셔서 열기가 뜨겁고요. 듣는 제가 다 좀 숨이 찰 지경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OX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OX로만 답변하시고 혹시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1번 호남 텃밭에 새누리당 깃발. 솔직히 나니까 해냈다. OX. X. 2번 내 아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질투한 적이 있다. OX. X. 예. 3번 내 딸이 정치한 사익감을 데려간다면 반대할 거다. OX. O. 아니 솔직히 내가 했으니까 호남 텃밭에 이렇게 또 새누리당 깃발 꽂은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십니까? 네. 예.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간단히 설명하시면 역시 유권자들이 현명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한번 보십시오. 예. 순천은요. 가장 최근에 치러진 3번의 시장 선거를 다 2번이 아닌 후보를 뽑았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3번, 저까지 포함해서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다 2번이 아닌 후보를 뽑았습니다. 예. 호남에서 2번이 아닌 후보를 연달아서 뽑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골라서 보고 평가를 해서 찍는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완전히 순천 곡성 사람들의 정말 저는 위대한 시민 의식, 주권 의식, 주인 의식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상무님께서 박 대통령을 질투하시기 전혀 없으십니까? 저처럼 많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 정치한 사익감 어떻게 반대하실 겁니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사실 저같이 정치를 하면요. 예. 가정은 없습니다. 정말 새벽 5시 반, 6시 이렇게 나가고 저녁에 12시 들어오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했으니까 다른 집안에서 좀 나와서 하고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픈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아무렇게 의원이 유명하신 게 소탈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지난 선거 운동할 땐 낡은 자전거 한 대로 이렇게 다니셨고 지난 추석 때 지급된 보너스 380만 원 반납하셨죠? 네네. 예. 그 박수로 보내신 분도 많은데 한편식은 너무 전략적이고 좀 영악한 정치인의 모습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2가구 사는 이렇게 보통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거기서 또 12가구가 떨어져 나가서 사는 관암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56명 한반 졸업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쪽 지역 군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옆에 승주군 주암중학교를 다닐 정도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했고 또 가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옥탑방하고 지하세방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촌놈입니다. 저는 제가 촌놈일 때가 가장 편하고 제가 촌놈일 때 가장 말하자면 세상 사는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포공항에서 지역구 내려갈 때 바로 잠바하고 그다음에 면바지로 갈아입고 100% 그 복장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역에 내려가서는 마을 회관에서 30-40명 사람들하고 막걸리 토크를 하고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자고 다음날 이장님 댁에 가서 아침밥 얻어 먹고 이렇게 하기를 28주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나스러운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히려 폼 잡고 좋은 옷 입고 또 좋게 가서 이렇게 무게 잡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게 가장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예. 지역구 내려가서는 가장 이정현스럽게 가장 촌스럽게 그래서 저는 프랭카드도 선거 때 목사동 촌놈 이정현 이렇게 붙였습니다. 담터댁 큰아들 이정현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제가 담터댁 큰아들이거든요. 예. 시골에서는 태고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나스럽게 하는 것 저스럽게 하는 것이 제가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내가 가장 편한 일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예, 진심이다 아니냐 떠나서 그냥 본 모습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남편, 정치인 아버지, 바쁘셔서 후환적일 수밖에 힘들다 하신데, 어디 자녀들은 어떻게, 바쁜 아버지에게 큰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만을 가질 예. 그런 정도도 없죠. 예, 뭐. 거의 접촉이 어려우니까요. 예, 뭐 그래서 존경하는 모습도 있겠죠. 순전히 문자로 서로 인사 나누고 문자로 용돈 요구하고 문자로 답변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도 018번호 쓰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 처음 가졌었던 예. 전화번호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초창기 한 22, 3년 전에부터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당직을 주로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이후로 대변인 했고 공보단장 했고 또 홍보수석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 출입하던 기자님들이 지금 각 언론사에서 부장님도 하고 있고 부국장님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 국장님도 하고 계시고 이럽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하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문자를 많이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 투지폰이 문자 보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예. 또 상당히 보안도 좋습니다. 예. 그 통화 연결음이 거위의 꿈이라고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특별한 사연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거위의 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저에게도 꿈이 있었었고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한번 바로 잡고 새로운 정치 형태를 한번 만들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저 또한 정말 호남에서 꼭 한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호남에서 한번 그 정치가 경쟁을 회복하는 여야가 공존하는 그런 정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 그런 꿈들을 그 거위의 꿈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생각을 했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서민적이고 소탈한 뭐 이미지가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좋아하시는 애창곡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뭐 사실 노래를 징하게 못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네. 유일하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혼자 노래방에 가서 한 시간 정도 트로트의 그 메들리를 계속 부르는 건데요. 꼭 주인 아줌마들이 한 20-30분씩 더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시간씩을 부르는데요. 혼자 가신다고요? 네, 그렇게 혼자 가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사실 애창곡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남진 씨가.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뭐 네. 민주당이 꼭 그 호남에서 그 선거할 때마다 내세운 노래가 뭐냐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한번 떨어져가지고 정말 지역민들이 가슴 아프지만 진짜 한번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했고 가슴 아프게로 한번 대응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슴 아프게를 부릅니다. 전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예, 좀 들어볼 텐데요.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 뭐 중간에 잠깐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평소에 노래방에서 갈고 닦으신 실력을 발휘해 주시죠. 예.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가는 없었을 것을 그만하겠습니다. 처음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
연락선이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특히 바다 멀리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로 내 마음 같이 목매여 운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이정현 의원의 창곡 남진의 가슴 아프게 들어봤는데요. 비가 오는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예, 노래 참 잘하시는데요. 박자만 조금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패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만우 원장 시작해 주시죠. 예. 이정현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전에는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중간에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약간 흥분하게 하지는 하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또 몰아치는 것이 좀 발전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차원의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국정의 기본 방향을 잡는 데 충실했기 때문에 3년차는 시동이 걸려서 잘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대신 그동안에 대통령이 바라는 바하고 좀 어긋나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어요. 저는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언론 환경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요. 일단 언론들은 당연히 쓸 거 쓰고 또 좋은 것만 쓰는 게 언론이 아니니까 이해는 됩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유일하게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연도 기자회견 같이 국정 1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는 좀 그 부분에 좀 한번 소개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언론이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두 기자회견 이제 새로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니까 새해 국정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걸 발표하는 자리다. 100% 공감하는데요. 또 새해 기자회견이면은 지난해까지 잘했던 것은 계속 잘하고 잘못했던 것은 시정해야 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계기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자면 당시에 이제 걸려있던 문제가 청와대 내부의 인사 문제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본문에서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문제는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의응답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런 답변들을 일일이 다 하셨고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이 부각돼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작 원문에서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대한 얘기는 보도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올 한 해 뭘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되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아까처럼 야당이나 또는 언론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청와대에서도 함부로 받아치기 못하도록 그렇게 늘 그걸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예,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더 많이 다뤄지게 되고 다른 것이 좀 비중이 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긴 한데요. 그때는 비중 문제보다
인사 문제와 관련된 소통과 관련된 대통령의 답변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기대하고 보기에 따라서 동문서답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동문서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그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말하자면 아까처럼 십상시가 있었었다, 강남에서 모임이 있었었다, 또 비서 세 사람이서 이렇게 설치된다, 또 어쨌든 문건에서 그 동생이 등장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의원님도 들어가 있죠? 물론 뭐 저도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국민들 사이에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과거 정권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통령 시절에는 정권 초에 소통령이다 그래갖고 대통령 아드님이 굉장히 그런 것에 많이 거론되고 언론에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많이 하고 결국 재판받고 그런 경우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 한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 세 분이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 시절에는 형님들이 줄줄이 또 그런 경우도 있었었고 또 핵심 측근들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좌 뭐다 우 뭐다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게이트와 수도 없이 많은 특검과 수도 없이 많은 청문회와 수도 없이 많은 재수사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대통령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고 주로 그러한 재판, 그러한 청문회, 그런 특검들이 아주 줄을 이룬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세다는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 주변과 측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의혹들은 제기가 됐었지만은 재판받아서 감옥 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예 단회라 올라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 정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았으니까 한 번 정도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게요 이제 그동안의 여론자든가 평가자들에 대한 뭔가 부당하다는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 그런 비교적으로 상대적인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통 문제와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혹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국정운영 방식이 찾을 필요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 대표를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고 대통령이 돼갖고 나서 1, 2년 동안은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친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했고 지금은 굉장히 대통령이 많이 지방도 가시고 또 국회에서 여당 대표도 만나고 오부 요인들도 만나고 많은 단체 사람들도 만나고 금년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난 2년 동안의 대통령의 직무상 그런 충분한 국민들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빌미를 또는 그러한 여지를 준 거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래 그분이 그렇게 소통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직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이번에 본래 성품대로 그런 소통으로 돌아와서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 2년 동안에 없었었던 인사 수석 비서관도 생겼고 인사 혁신처도 생겼고 이제는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도 지켜봤고 알았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발굴을 해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현정님 받아주시죠. 예. 아마 이 의원님이 공직인사 지역차별금지법 이거 아마 발의를 하셨죠. 네. 아마 어제 이제 청와대 3자 회동에서도 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지역 차별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대통령도 좀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너무 TK 쪽 인사들이 많지 않는가 여러 요직에 그런 적도 있고 아마 지역에 계시면 그 인사 요청이 많으시죠 공무원들한테 부탁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현 정부의 좀 지역 차별 인사 이게 좀 심하다고 보십니까? 지역 차별 인사가 차별을 해서 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부에 와서 아까 그런 식의 접근을 봤을 때 인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대통령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발탁이 됐습니다. 굳이 대통령의 고향을 따져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TK 출신들이 많이 발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봐보면은 우리 지금 사회 분야에서 PK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출신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봐보면 무슨 상고 출신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학교 출신 또 어디 출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무슨 고등학교 출신 또 대학교 출신과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특징적인 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금융기관의 장들이
호남 출신이 금융감독 원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또 KB은행에 국민은행에 또 회장도 맡고 있고 또 그밖에 다른 은행에 상당히 봐보면은 충청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TK 출신이 아니야 없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차별을 일부러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차별을 안 하는 대신 어찌냐면은 많은 접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겪고 하다가 보면은 그쪽에서 많이 발탁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거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발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도 호남 출신으로서 사실은 정권 초에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가장 대통령 전화를 많이 받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기회가 많았었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호남 출신의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이었고 한 사람은 호남 출신이었었던 정무수석 이정현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청와대에 파다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는 만약에 호남에 우리 여당 인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접촉 기회가 많아서 실력 발휘할 기회가 많았고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상당히 발탁할 기회도 많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대통령님께 청와대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발탁할 함에 있어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것 중에 특히 저는 세대 젊은 사람들로 좀 팍 많이 낮춰서 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을 많이 발탁하는 그런 세대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통령님 스스로도 여성이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기업은행장님도 여성이시고 옛날에 치안 정감 한 분도 부산 경찰청장 분도 여성이시고 또 지금 코레일 사장도 여성이시고 하는데 아주 잘하십니다. 성을 좀 초월을 해서 여성들을 좀 많이 발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정현이 써봤지 않습니까? 김장수 써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리 있는 놈 어디 있습니까? 호남에서도 눈을 좀 지역을 좀 넓게 봐가지고 호남에서도 일부러라도 좀 많이 발탁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세대, 성별을 좀 많이 초월을 좀 해봤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변화가 좀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경남을 내려가셔서 홍준표 지사하고 이제 만나셔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아주 설전을 벌이셨어요. 지금 경남지사가 이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제 바우처 제도로 해서 저소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만약 전남지사가 이렇게 무상급식을 중단한다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단한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이 기회에 국민들께 좀 알리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참 집권하던 시절이죠. 2005년도에 학교 급식에 대한 재정은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었습니다. 중앙보조금을 급식에 관한 것은 없애고 포괄적으로 이제 내려보내고 그걸 그중에서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자율입니다. 어떻게 교육감하고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장, 시군구 지자체장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구, 경북, 부산을 뺀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무상급식보다는 아까처럼 일부는 유상급식, 그렇죠. 일부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지자체의 재정 또는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의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경남지사는 경남지사가 판단을 해서 그쪽 지자체장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한 번 정도 이 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패널들의 질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만흠 원장 다시 이어주시죠. 네, 아까 자원외교 간단히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최근 상황 방위 사업 지금 비리 의혹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문제들 많긴 합니다. 그런데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기간보고 과정 속에서 최경환 부총리 문제에서 여야 간에 설전 벌이다가 무산돼 버렸단 말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자원외교 관련 부분에서는 소극적이라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구체적으로 배임,
부실 투자 이런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나와서 그때 태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것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묻고 따지는 그런 건데, 이를테면 자료를 확보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자료 접근이 잘 안 돼 가지고, 청문회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압수수색이라든가 많은 포함해서 검찰 차원에서 수사 방향으로 접근을 해갖고 한다면 자료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문회하고 수사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실이 아닌 거나 내용이 없는 걸 갖고 접근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차원의 수사 이중으로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는 새누리당 아마 지도부가 관련이 돼 있겠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 처리하지 않고는 국가기강이 발이 설 수 없다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로 나가는 느낌이어서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정부 차원에서 그런가 조금 서로 다른 느낌이어서 제가 청문회 참여를 하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 외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화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처럼 97%를 외국에 자원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원 외교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하고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어떤 비리가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그건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치 차원에서 그걸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호가 아니라 소극적이 아니라 아까처럼 자원 외교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부각을 하지 않았는가 싶고 검찰 수사에서는 굳이 그러한 당위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당시에 그 계기가 최경환 부총리 이제 기관보고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은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직영부 장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죠. 네,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해당 부처의 직접적인 장관이었고 또 지금 윤상직 장관은 해당 담당관이었었는데 개연성이 꽤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로 보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상관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가능성 갖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지금 세상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팩트가 있으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하나 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어제 3자 회동 과정 보면은 김무성 현 대표가 상당히 청와대와 당의 관계를 조율을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인적 구성으로 보자면은 청와대와 행정부는 이른바 친박 중심으로 완전히 편제가 돼 있고 당은 부분적으로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이른바 비박이 전면에 서 있어가지고 청와대와 당 중심 구조 두 개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모든 정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파벌 정치, 개파 정치, 개보 정치를 통해서 커버를 해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한번 제가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과거 정권처럼 어떤 소위 개파, 친박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동안에 내부에서 그런 친박을 키워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과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안에 과거에 이렇게 2개, 3개 개파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굉장하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진짜 근본적인 정치 개혁과 혁신 쇄신은 뭐냐 그러면 파벌 정치, 개파 정치, 개보 정치를 없애는 것이라는 얘기를 내가 귀가 닳도록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아무리 자기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처했을 때라도 말하자면 친박들을 모아갖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직에 앉아 있으면은 친박이고 당직이나 어떤 요직에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은 비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견을 누가 됐든 표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표출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새누리당이고 집권 여당이지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아까 그동안에 지역에 관한 인사 편중의 경우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인사 문제도 지금 그런 거 개파 문제를 떠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된 편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주호영 전 정치기장 빼놓고 청와대 쪽 발령 아니면은 내각 국무회의 쪽에 발령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친박이거든요. 이것을 개파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권 기간이 5년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아칸소 주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모시고 가갖고 자기 집권하는 4년 동안에 자기를 가장 정책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추진했을 때에 짧은 4년 기간 동안에 성과를 냅니다. 지금 와서 가르치고 새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만약에 발탁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아까 정책 개발도 같이 해왔고 늘 토론을 해왔고 대통령 되기 전에 해왔었던 그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시점에 있어서의 장관 임명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다시 받아주시죠. 이제 4월 29일 날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아마 이제 의원님이 거기서 몇 번 떨어진 광주 서울이 이제 그 재보선 지역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승 그 식약청장께서 출마를 하셨죠. 어떻습니까? 거기 제2의 이정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85년 2월 12일 날 12대 선거가 있을 때 광주에서 새누리당 전신 정당이 2등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2등으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이 좀 다른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당이 계속 독점, 독주, 독식을 해왔다고 봅니다. 얼마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았다고 한다면 그 새가 건강할까요? 그 새가 제대로 먹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임기 1년입니다. 왜 임기 1년 아니라고 또 선거를 치릅니까? 그쪽 당에서 잘못해서 치른 거 아닙니까? 선거는 심판입니다. 30년 동안 미뤄져 왔었고 또 잘못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한 번 정도는 회초리를 들만 합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귀한 외아들이라 손 치더라도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좀 잘못 긴 대로 간다 그러면 엉덩이 때려줍니다. 회초리 때립니다. 이제는 광주 시민들이 진짜 그 아들이 미워서 때립니까? 만약에 정말 이 세민년이 아무리 이쁘다 손 치더라도 1년짜리 임기 이거 하나 회초리 좀 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1년짜리이기 때문에라도 더 회초리 한번 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이 만약 호남에서 이 야당을 했더라면 훨씬 일찍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왜 호남에서 어려운 이 여당의 길을 이제 택하셨습니까? 저는 꼭 새누리당으로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마하라는 너무 많은 권유를 받았었지만은 절대 거절하고 반드시 그쪽에서 출마했습니다. 왜? 새누리당 나쁜 당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공산당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가장 저는 내가 내 성격하고 맞고 그런 보수 가치가 제가 하는 것과 너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반드시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아닌 사람도 있어야만이 정치가 경쟁을 해서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 세민년이 가장 취약한 경남 지역이에요. 박원순 시장님 계시죠? 안철수 전 의원님 계시죠? 문재인 의원님 계시죠? 또 김두관 의원님 계시죠? 박영선 의원님 계시죠? 5명이나 대권 주작감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나 되는 우리 호남에 지금 말하자면 세민년 의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버금가는 의원님들이 나는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 정치가 약화돼 버렸습니까? 이렇게 약화되다 보면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목소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호남을 위한 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헌신할 수 없고 이보다 더 공헌할 수 없고 이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광주에서는 지금 정치에 관한 하는 제대로 지금 민주주의 체제나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변해야 됩니다. 광주도. 이번에 1년짜리이기 때문에 꼭 좀 거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요새하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고를 하나 하셨는데 신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철저히 의리돼야 된다 이런 기고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근데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국회의원들을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좀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정말 국회 바뀌어야 됩니다. 선거 때 단 한 사람의 후보도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심부름꾼이 갑입니까? 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당선 딱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높은 사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자세부터가 저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변하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대한민국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이
세비 받고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입법이고 하나는 예산심의입니다. 입법도 예산심의도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때로는 국민들 정서나 국민들 요구에 부합되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아까 예산심의와 법률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진짜 대대적으로 개혁이 됩니다. 국회가 어떻습니까? 맨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정치개혁, 정치쇄신, 정치 발전 특위 이런 거 만듭니다. 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해가지고 항상 벽을 치고 그리고는 지킬 기득권을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절대로 선진국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여기 광주 서구울의 유권자입니다. 아이고, 네. 조금 전에 거식이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말씀하시죠. 이정현 의원과. 네. 저는 지난 인사하시고요. 광주, 여보세요? 이정현 의원과 인사하시죠. 광주 유권자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예, 직접 인사하시죠. 지역 문제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지난 총선 때 광주 서구울에서 39.7%라는 높은 지지율로 실패하심을 너무 아쉬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다음 달 재보선에요. 네. 광주에 좀 꼭 좀 오셔서 네. 유세를 하셔가지고 제2의 이정현이 될 수 있도록 좀 지금 후보 나오신 분을 해서 지역주의를 꼭 깨는 그런 초석이 돼주기를 부탁드리고 광주 다음 달에 오실지 질문 드릴게요. 네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네. 39.7%를 얻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붙인 프랭카드가 있죠. 떨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고 성원에 웁니다 해가지고 제가 붙여놨더니 그거 좀 띄주라.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그때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성원해줬던 분들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 가실 건지 대답 한 번씩. 광주 당연히 가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경주 송학연입니다. 예, 경주 송 선생님. 예, 이정현 의원과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정현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정현 의원님 호남의 대표 주자시죠? 대표 주자는 아니고요. 호남에서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처음에 됐죠. 그러면 김대중 의원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들로서 다 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네. 저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내가 이정현 최고 대표님이 방송에 나가서 토론할 때 많이 이게 방송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시죠. 박근혜 대통령님도 불통이지만 이정현 최고 대표님도 제가 불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불통이냐면 우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톤을 들어보면 이정현 의원님은 나오시면은 반대 톤을 하시면서 반박을 하십니다. 반박하실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그래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분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밑에 하고 일하시면서 정말로 그 호남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당을 다른 당이든지 간에 의견을 좀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반 대근데 경청해 주시라는 고언이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천안에 사는 정영두입니다. 네, 오늘 골고루 저기 오십니다. 네, 이정현 의원과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 선생님. 네네. 예. 저기, 이 의원님한테 세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예, 첫째는요, 청문회 때 우리나라 저기 차관이고 장관이고 고위 공직자가요, 본인은 물론 자제분들까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이걸 청와대에서 과연 걸릴 수 없었느냐? 그거 한 가지하고요. 네네. 그래요? 네네. 두 번째는 어느 정권인가나 그 방송에다가 패널들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청와대 회의를 국방부 장관 빼놓고 전부가 군 출신이 아니더랍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아까 저 부산서 KTX가 부산하고 호남선 있는데 혹시 부산 가는 KTX를 한번 타보시고 호남선 KTX 한번 타보셨는지요? 네, 둘 다 타봤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참, 분단된 국가에서 또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은 문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박탈감을 느끼고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겠고요.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빼놓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다 그러셨는데 저 이정현 3호 포대에서 155mm 군부대에서 근무 잘 하고 왔었거든요. 저도 그 부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KTX는 전화가 그 뒤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또 저도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전화 받아봤고요. 지금 문자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은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 소개드리면서 질문이 있으면 조금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11번 쓰시는 분입니다. 의원님 청와대 수소로 계실 때 하루에 최고 48번 박근혜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요새는 얼마나 통화 자주 하세요? 요즘에 통화하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통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0756번 쓰시는 분 이정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을 정부 요직으로 옮기는 일이 전 정부보다 많은 것 같이 심한 것 같은데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겸직 장관과 청와대 요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치권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외부의 국회의원이 아닌 분을 예를 들어서 정치권과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특보를 해놓게 된다면 사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윤상현 씨나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까지 해서 당의 수석 부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을 가장 1년 동안 많이 접촉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선 정권에서 특임 장관을 하면서 또 여야 의원들을 많이 접촉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하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정치권과 소통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꼭.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가 다음 주 직격 인터뷰 주인공에게 미리 질문을 남기고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출연하는데요. 강기정 의원에게 이정현 최고위원이 남길 질문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강기정 의원님 참으로 삼선 의원님이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혹시 대통령 출마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전남, 전북은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신데 대권 주자로서 특별하게 나서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키도 나폴레옹하고 비슷하고 성품이나 또 모든 돌파력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대통령에 나설 뜻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질문했던 청취자분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2518번 청취자님이 이 최고님 존경합니다. 대권 도전 꼭 해주세요. 하트병이었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 처음에 이제 딱 당선되고 나서 정말
이 정치를 한 30여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한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원내대표나 당대표 한번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도전을 해서 내가 진짜 한번 바꾸고 싶어 하는 정치 한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이정현 최원님 앞으로 계획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KBS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버릇없는 거 많이 했었죠. 제가 많이 자제를 하려고 해도 자꾸 톤이 올라갑니다. 절대 악의가 없는 것이고요. 제 그냥 좀 잘못 배운 성격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큰 욕심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뽑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5년 동안에 또 내가 그동안에 지켜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철학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돕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지를 해주셨던 만큼 한번 좀 인내를 갖고 조금만 한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남에서 이렇게 어렵게 또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만큼 정말 제가 아까 을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마을회관에서 자고 토요일날 오후 2시면 순천에 있는 호수공원에 나가서 반드시 제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거기 놀러 나온 시민들이 저와 같이 풀밭에 둘러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을인 국회의원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KBS 공감토론 직격 인터뷰. 오늘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을 초대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시각과 정치 철학과 비전 등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김만우 원장님, 이현정 논설위원입니다.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KBS 공감토론 주간 경제 포커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10분 다시 뵙겠고요. 지금까지 KBS 공감토론 진행의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